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북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 사단법인 결해월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 대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장 대표님은 뭐 지금 탈북 단체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활동 능력이 좋고 그래서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는 탈북 단체장, 북한 붕괴 몰락의 가장 선봉에 있는 단체장이다. 나이도 젊고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탈북 지도자입니다. 고향은 황해도라고 그러셨죠?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출생을 했고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다 하니까 북한군에서 43년간 군복무를 했죠. 17세부터 59세까지 하다 나니까 좀 여러 이제 고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은 황해남도, 저희 아버님이 황해남도에 주둔하고 있는 사군단, 인민군 사군단에 계실 때 저희 자네들을 다 나타나니까 제 고향은 황해남도가 된 거죠. 이제 북한 각지를 그렇죠. 계속 26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제 고향에 대한 사실 추억도 없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그 사군단에 이제 졸업 논문 실습으로 갔었는데 미림대학 때요. 그래 가서 이거 내 고향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은 황해남도로 되어 있지만 아버님을 따라서 무슨 진짜 전국 각지로 다 이사를 다니다 나니까 좀 황해도에 대한 이런 그런 고향에 대한 특별한 이런 추억보다는 유년 시절 그래도 유치원까지는 그 황해남도에서 보냈으니까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이 좀 있죠. 그렇죠. 뭐 북한 군인 가족이나 남한 군인 가족이나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는 이사를 자주 하고 뭐 집도 딱 정착할 수가 없죠. 정착할 만하면 또 발령이 다른 데 나면 또 다닐 텐데. 그럼 아버님이 6.25 전쟁에도 참여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시고. 네. 40년생이었거든요. 제 아버님이. 그래서 전쟁은 참가를 못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할아버지는 여기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종 때 뭐 독립군을 찾아서 만주로 떠났는데 독립군을 못 만나고 만주에서 이제 헤매시다가 제 그 동료들하고 한 8명이 같이 떠났는데요. 경상도에서. 그래 거길 갔다가 만주에서 독립군 못 만나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함경북도에 그 정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함경북도 또 해령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또 거기에서 또 자라면서 군에 들어가다 나니까 저희 또 자네들은 100% 형제들은 또 황해남도가 됐고. 그러네요. 장세율 대표 경력 중에 제일 특이한 게 이제 군 생활인데 자동화 기술병, 우리말로 치면 사이버 요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 범죄에 관한 얘기인데요. 개념 문제인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뭐 사이버 요원이다 하면은 테러 아니면 뭐 전산 뭐 파괴 내지는 이제 해킹을 하는 그런 테러병을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기술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정보 전사, 정보 기술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이런 해커들을 키우는 양성 기지가 북한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에서 키우는 이런 해커부대 지금 현재는
정찰 총국 산하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미림대학 그게 대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본명은 조선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이고요. 대어명이 미림대학이던 게 지금 기밀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는 이게 사이버 기술병들이 5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휘자동화조 이게 워게임 적군과 아군의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게 저희 조고요. 그리고 이제 적의 전산 코드 분석 응용 프로그램 내지는 그 접근을 해서 파괴하거나 이제 해킹을 하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조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인 이제 계산기조 그리고 기술 정찰조 그리고 전자전조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에서는 다 사이버 이제 요원들이죠. 기본 대남 사이버전에 그 인입돼서 활동을 하는 조가 결국 해커, 이제 해커를 배운 그런 프로그램저 아이들이 지금 대남 사이버 테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갑니까? 사이버 요원은 선발을 할 텐데. 그렇죠. 야, 이게 선발 사실 그러면 제 자랑이 약간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는 좀 엄청 좀 잘했습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이게 미림대학을 뽑는 거는 이게 전국 각지에 군사 전문대가 있습니다. 2년짜리. 그게 1980년도 김정일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인민군 이제 간부 양성 기지로 생긴 건데요. 거기에 졸업생들하고 영재학교, 북한에서는 수재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금성학원 그리고 평양 각 구역에 있는 이제 일거중 그게 영재학교들인데요. 그리고 도에 하나씩 또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최우수생들을 선발을 해서 서부지구, 중부 그리고 동해지부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2,000명이 시험을 쳐서 100명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학년에 100명씩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87년도 이 미림대학 제2기 선발에 당선이 돼서 미림대학에 입학을 했었죠. 2,000명 중에 100명을 뽑는데 거기 뽑혔다는 건 예. 역시 뭐 공부도 잘했고 또 뭐 집안도 또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순수 머리만 가지고 북한의 모든 학교는 뭐 머리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도 많이 보는데 그렇죠. 아버님이 그때 군인이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군인 가족은 뭐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합격되는 예. 거니까. 근데 잠깐 그러면 그 대학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 초기는 말입니다. 제 미림대학이 1986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는 푸른제 군사종합대학이라고 러시아 교수님들이 25명 내려와 있었어요, 대학에. 러시아가 지금 붕괴되기 전, 이전 소련 때죠. 그래서 이 군사협정으로 해서 일단 25명의 교수들이 대학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기초 학과목이 끝난 다음에 전공 과목에 들어갈 때는 이 소련에서 오신 그러니까 러시아 교수들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4학년에 올라갈 때 그때 붕괴가 됐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죠. 네, 러시아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25명 중에서 뭐 각 공화국으로 다 찢어지다 나니까 막 거기에서도 이제 철수령이 내렸는데 막 이제 어떤 공화국은 뭐 이게 되게 안 좋고 상황이 이 사람들도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좀 위험이 있을 그런 교수들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25명 중에서 6명의 교수들이 남고 다 들어갔어요. 저희 졸업반 때. 그렇게 이러다 나니까 초기는 이제 러시아하고 이게 군사 협정으로 해서 군사 기술 협정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던 것이 결국 러시아가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일부 교수들이 맡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 교수들로 해서 해외파 교수들이 그 다음부터 교육을 담당을 해서 수행을 했죠. 그럴 때 유학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우리 미림대학 학생들 중에서 뭐 동부독일에 제일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몇 명 갔었는데 그분들이 이 동굴아파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다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을 대학에 다시 복직을 시켰다가 졸업을 해서 다 쳤습니다. 100%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안 박사님도 잘 알다시피 이 아카데미 사건이라는 게 푸른지 아카데미 사건이 터지면서 해외 유학파들이 사실 해외 나가서 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보국이나 이게 뭐 동부독일에 갔던 분들은 여기 안기부하고 어떤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해외 유학파들을 숙청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생들도 살아남은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 러시아에서 왔던 교수 25명 중에서 현재 일부가 미국 쪽에 가서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망명을 했고 다 가족들까지 다 같이 나와 계셨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소련 정부가 망하고 새 러시아 정부가 이제 되면서 그 교수들에게 어떤 탄압이 이제 가해지면서 이분들도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북한에 오셨던 그런 나머지 이렇게 떨어졌던 분들은 국적을 북한으로 바꿔서 그렇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핵무기 과학자들도 글쎄. 소련 국적에서 북한으로 많이 바꿔서 남았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사회주의권에서 그래도 이제 군사 핵심 기술을 가진 그분들에 관해서는 좀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좀 방치를 했던 그런 그래서 그게 핵 전문가도 그때 나왔고요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갈 때 그분들이 나올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빠져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워게임, 해킹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좋아는 안 하지만 참 북한의 어떤 지금 IT 뭐 산업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컴퓨터 이용 실태라든가 보면은 대한민국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는 너무 후졌죠. 너무 뒤떨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에 무슨 해커 기술이 그다지 높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도적질을 해본 놈이 잘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일단 적의 전산망에 관해서 연구를 진짜 86년도 이제는 수십 년 전에 벌써 시작을 한 거죠. 국가적인 투자를 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체계적으로 양성을 했고 해외에 나가서 정말 이제 한 수십 년간 이제 적을 상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그 모든 이런 경험과 이 기술 데이터를 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도 이런 뭐 육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이나 거기에서 들어오는 적에 관한 이런 그거는 많은데 경계심은 많은데 사실 이 전산 사이버전 이 사이버가 이제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 이젠 떨어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정말 북한의 이런 해커들이 이런 안방을 제 집 드나들도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 경계를 너무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굳이 이기가 북한의 지시라고 애써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다. 그래 북한 애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고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시각이 많아요. 뭐 사이버 사령부도 그래서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전에 80년대 시작한 이런 사이버 부대를 여기에서는 이제 4년 됐나요? 뭐 사이버 사령부가 나온 지가.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연도로 따져도 그렇고요. 제하고 같이 대학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심양이나 그런 뭐 말레이시아나 뭐 각종 이런데 뭐 대만이나 이런데 기지를 틀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향해서 지금 사이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정말로 수십 년간을 이 적의 전산을 상대로 해서 공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또 실제 공작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기술 수준이 우리가 그래 보는 그런 이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결코. 그래서 저는 좀 공격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밀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했는데 기밀은 김일성의 소위 충직한 전우라고 하는 부주석 그 기밀이겠죠. 예, 박덕삼 그 사람이 박덕삼이지만 이제 김일성하고 친했다 해서 기밀로 바꿨고 이재순 대학 무슨 마동이 대학 그래서 소위 그 빨치산 출신들의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기밀 참 거의 북한에서 최용건 이후에는 몇십 년 동안 2인자를 누리다가 죽은 기밀 이름을 붙였다는 거 봐도 이 자동화 대학의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게 알 수 있는데 제가 또 우리 장 대표님 자주 만나지만 그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은 공격과 방어를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건데 EMP탄이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EMP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리 많은데 이 자동화로 공격을 많이 능력을 배양하면 또 방어 또 우리에 대한 어떤 아무리 전자전 기술이 발달해도 EMP탄 한 방으로 그냥 다 스톱시킬 수 있는데 혹시 북한이 EMP탄 개발에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EMP탄이라는 게 인터넷 거기에서는 인터넷상의 온라인 핵폭탄이나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EMP탄은 그 러시아에서 그 유학을 간 분들이 맨 처음에 그 제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그 미림대학생들이 EMP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 전자전 애들입니다. 전자전. 그러겠죠. 예, 그 5개 학부인데 지휘자동화조, 프로그램조, 전자계산기조, 그다음에 전자전조, 기술정찰조 이렇게 5개 학부가 있는데 거기서 전자전 애들이 EMP탄 연구 내지는 그 장비 우리가 GPS 교란 장치라고 이 장비가 엄청 큽니다. 그 러시아에서 2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있을 때는 2개 대대가 그 GPS 교란 장비를 가진 대대가 2개였거든요. 이게 동해 지구 하나 있고 서해 지구에 하나 나서 전쟁 때 이 대한민국 한미 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제 그 장비들은 GPS 교란만 하면은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GPS로 해서 우리가 조전 사격 체계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좌표 입력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전자전 부대인데 그 2개 대대가 북한에는 이제 현존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큰 규모로 여단급으로 장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EMP탄이라는 건 이제 전산망 우리가 장비들에 지금 붙어 있는 GPS 장치들은 교란을 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되어 있는 국방부도 자체 서버에 의한 이런 그 온라인상의 이 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미연합사, 청와대 다 갔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정말 마비시키기 위한 게 EMP탄인데 이거를 꾸준히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김정은이 큰소리 치는 게 무슨 핵이라든가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 부분과 함께 저는 정말로 그런 이 전산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EMP탄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럴 때 수십 년간을 준비를 했는데
핵폭탄보다 뭐 아니 글쎄요 그렇게 빠르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배나 TV는 이제 유튜브 기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는 일반 시청자가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과도하게 정치적이다 그러면 유튜브 본사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나 TV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광고를 걸지 못한다. 이게 너무 정치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제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신고를 북한에서 하는 걸까요?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죠. 모략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튜브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개입설을 많이 그 의문시를 하는데 저는 이 북한도 이제는 저희 80년대 이런 온라인상 이런 사이버 요원들을 많이 양성을 하면서 특히 이런 이렇게 심리전 부대도 지금 225국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여기 우리 일반 한국인들 못지않게 유튜브나 이런 아까 모든 대응을 할 수 있는 신분 세탁으로부터 해서 모든 이런 네트워크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가 외화벌이도 하고 있다.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네. 대한민국 및 세계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예전부터 사실 제가 그거를 진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 그 한 친구가 말입니다. 내가 야 너희들이 대체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하냐 해서 이 친구가 내한테 건네준 자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0만 명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이런 USB를 건넸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이 캐피탈 정보를 틀었더라고요. 그게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제가 해당 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뭐 이런 뭐 때문에 공개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얘네들이 전문 운행 관련을 이렇게 대한민국 운행들 상대로 해서 하는 조인데요. 거기 북한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좀 글쎄 돈을 바라고 저한테 그걸 건넸지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게 우리가 애들하고 쌓이고 저는 이미 이거 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전화번호, 주민번호, 집 주소, 차번호 이거까지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님이 상당히 그 네트워크도 강하고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여러 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김정은 혁명 사상 그때 그 새로운 교재, 그러니까 김정은을 이제 그걸 교육시키기 위한 그 교육 지침이 새로 이제 2014년에 북한이 그걸 인쇄해서 학교에 공급했는데 그걸 최초로 공개하고 그 자료를 수집한 분도 우리 장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우리 시크릿상 더 이상 그 논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자동화 부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령부 형태가 아니라 동서로 나누어서 이제 여단급이 뭐 사실 여단급이면 이게 거의 사령부급이죠. 네, 그렇죠. 예, 장성이 이제 그 부대장이라는 게 자체가 사령부급인데 그렇다면 이 북한 지휘관들의 어떤 그 뭐 사령관, 뭐 부사령관, 사단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뮬레이션 워 게임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이게 전반적인 이런 시뮬레이션 아니 그거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졸업을 할 때는 인민군 4군과 이제 1군 서해지구 관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진행을 했죠. 이게 시뮬레이션 작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1군단 사령부 그리고 그 관하에 있는 그런 이제 장비 부대들, 공격 부대들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참 저희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런 국비에 해당이 되는 이런 군사 자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지? 그때를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대남 연락소라고 이제 35호실하고 이제 그 작전국이 있었잖아요. 노동당 작전국. 그 짝에서 기본 대남선을 대남 라인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는 아군과 적군의 배치도가 있어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타격 방향, 보조타격 방향, 그리고 우리 이제 견제 방향이라든가 이 모든 작전 프로그램을 해서 어디다 주타격을 해야지 가장 최적의 공격 효율을 뽑을 수 있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에서 보면은 워게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 소스들을 어떻게 작동을 해야 결국 이길 수 있냐 이런 건데요. 거의 한 개 군단에 100개가 넘는 그런 이런 시뮬레이션 작전 프로그램들이 그때 탑재가 되어 있죠. 간약 전쟁이 일어나서 유사시 때 적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예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85 방안이다 하면 85 방안대로 누르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게 우리의 그런 대처 방안들이 그 컴퓨터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걸 프린터해서 각 부대들에 나눠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이런 게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 작전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때 당시 저희 미림대학에 나올 때 말입니다. 김정일이 저희 대학에 와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한미연합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걔네들은 적의 경보 체계를 완성을 했고 현재 이런 작전 전술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공화국을 공격을 하기 위한 각종 작전 전술 프로그램을 지금 완성하고 있다. 얘네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작전 프로그램을 무조건 우리는 압송을 해서 그런 어떤 최적의 공격 이거를 뽑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김정일은 그때 한미연합사에서 이런 사이버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런 기술 이제 병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그 북한과의 어떤 작전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저희한테 그보다 더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사실 저희가 그때 했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뭐 이제 한미연합사라든가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자문을 받고 일을 해보면은 그 이짝 부분에서는 자기 한미연합사가 이미 오래전에 진행을 했던 그런 패턴이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도 저도 거기에서 미림대 2기생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림대도 86년도부터 해서 이제는 수십 년간 존재를 하고 수많은 졸업생들을 이제는 산출을 해내는데 그 졸업생들이 아직 저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네들의 어떤 이렇게 시뮬레이션 작전 프로그램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던 건데 왜 탈북을 하시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그 미림대 이제 졸업생들이 군에서는 정말 뭐 최고의 인재급이죠. 근데 그래도 아버님이 군에 계시다 나니까 어떻게 이제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43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자주 이사를 다니는 근무지가 네, 바뀌니까요. 근무지가 바뀌니까 제가 맏아들이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참 자기는 내가 공간 장교 생활을 하면은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조동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동되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내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아버님이 또 같이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내 차가리 동생도 이런 군사대학, 그 국방대학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 만은 좀 한 곳에 좀 정착이 좀 돼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군에 복무를 하다가 어떤 필요한 기술 분야를 더 배워서 군부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재교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위탁 교육 예, 시스템. 위탁 교육. 네, 그래서 무력부 우탁 그 제의 저 명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정 측에 정치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정치 공간이었네. 예, 아버님.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해서 야 이거 좀 본드 좀 하나 내려보내라 해서 저한테 내려왔고 여기서 저는 청진강산금속대학 2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과부터 다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2학년에 편입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면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신체 검사에서 탈락을 시키면 됩니다. 병원하고 짜서 이게 어떤 뭐 이런 질병 이런 확인서를 하면은 그러면 복귀하지 않고 이제 민간으로 가는 네. 거네요. 이제 사회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빠진 거죠.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제 미림대학 때 수학 전문가, 해적학 부분 수학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나니까 이제 졸업을 할 때 참 이게 제가 94년도부터 98년도 가장 고난의 행군 시기 결국 사회에 나와서 우탁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98년도가 되니까 대학의 교수들도 대부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자들이 엄청 적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들 성분이 좋고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교원을 많이 뽑는 대학 교원을 많이 뽑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인민군에 다시 복귀를 뭐 한다. 이거 최종 이제 했으니까 대학에서 우리 중앙급 대학이니까 중앙당에다가 저 배치를 넘긴 거예요. 자, 이분도 너희가 알아서 배치를 해라. 이렇게 돼서 저도 결국 우리 그 청진 강대 졸업생들과 함께 중앙당 배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제 명단을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미림대 가서 수학 이게 전문가 자격도 있고 이게 하니까 저한테 이제 교원으로 수학 교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교원으로 이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승낙을 했죠. 해서 이제 교원 양성 이제 강습을 3개월 받고 오중업대학이라고 이제 청진 1사대 예, 거기에서 이제 받고 바로 이제 금속단과대학 기술기초 강사 수학 교원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금속대학이 결국 금속단과대학이 저희 청진 강산금속대학하고 이 병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교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배운 대학에서 제가 수학 교원으로 여기서는 뭐 대학 교수. 예, 다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죠, 거기에는 다 무조건. 대학도 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6년간 교편을 잡고 예. 6년간. 사실은 말입니다. 제 교원 경력 한 3년 가지고 공산대학으로 좀 빠져서 일반 간부로. 예, 아버님처럼 좀 당간부 쪽으로 그거를 타산을 사실은 했었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교원직에 6년 머물고 있다가 이게 남조선 드라마 사건에 걸려서 결국 자청이 됐죠. 드라마를 보시다가 걸린 겁니까? 예. 어떤 드라마 보시다 걸리신 겁니까?
사실 이게 뭐 탈북 동기죠. 결국 제가 아유 그렇게 성분도 좋고 잘 나가는 케이스잖아요. 거기서는. 예, 그런데 그 교원 생활을 하면서 이 90년도에 이게 남한 뭐 한류 열풍이라고 하면 한류 열풍이죠. 뭐 그때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질 못했다 하면은 뭐 이게 좀 축에 못 낄 정도로 그때 정말 이게 만연해졌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모험당원이라 진짜 그게 사실 귀를 안 기울였는데 2004년쯤 돼서 어떻게 이게 말초 신경이 좀 움직였죠. 그래 저희 그 기계학부 소대장이 참 저를 잘 따랐는데 그 친구가 사실 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소대장이면 학급 반장, 학급 반장. 학급 대표가 소대장이죠. 네, 그래서 군사 그 책임을 친구가 받으니까. 좀 해서 선생님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드릴까요? 그래서 좀 개와봐 해서 고여봐라. 네, 받쳐봐. 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게 받은 게 남자의 향기라는 네. 드라마인데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남자의 향기는 그렇게 히트를 못 친 드라마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이게 근데 그 드라마를 이게 CD를 수마를 걸 때는 VCD라 DVD도 아니고 이게 부피가 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좌 선생님들 좀 친한 애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왔는데 좀 보자. 우리 기술기초 강좌라는 게 애국어, 예? 그리고 이제 수학, 그리고 이제 화학, 물리 이게 다 기술기초 강좌인데 또 애국어 강좌에 또 이제 친한 선생도 있고 이래 해서 그래서 이제 6명이 공모를 해서 그걸 반 거죠. 여러 명이 봤다는데 이거 조금 시끄러서 그렇죠.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우리 대학에서 제일 가까운 선생님 집에 가서 커튼 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봤는데 그게 우리 6명 중에 누가 있은 거예요. 밀고자가 있고. 조건 있죠. 뭐 보이성. 그래가지고 이제 반지 한 3, 4일 됐나 이랬는데 대학 보이시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아니 이게 선생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반 선생들이 이게 쫙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려갖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게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뭐 며칠 날 저녁에 뭘 했는지 내보다 선생들이 더 잘할 거니까 알아서 쓰라고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뻔하잖아요. 이게 분명 그 다음엔 이제 썼는데 사실 이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부터는 또 살기 위한 이런 뭐 작전을 해야죠. 이게 그래도 감옥 안 가고 이제 우리가 어랑천 발전소로 다 자천이 됐어요. 교원직에서 자천이 돼서 어랑천으로 혁명할 가는데 혁명하 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한 1년 4개월 됐나 이래 됐는데 이제 당연해서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우리 6명이 다 갔는데 이게 복귀 발령을 하는데요. 6명이 지금 최고로 긴장돼서 그 전에 당연해서 야, 그 도당 그쪽에서 전화 왔더라. 그래도 일 좀 잘해라. 그 한 달 전에 센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멀지 않았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복귀 발령을 하는데 우리 6명 중에서 4명은 발령을 했는데 내하고 짝 한 선생은 발행이 없는 거예요. 미복귀. 예. 네. 주모자로 찍힌.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발령 내리고 그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지도원한테 물어봤죠. 나는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가 주범으로 돼서 아마 선생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날 진짜 사내로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온 밤 그래서 울면서 야 이게 그래도 정말 남보다 열심히 했고 군복무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 잘난 아니 무슨 통일한다 그때도 뭐 2004년도 5년도 또 남북 관계 제일 좋을 때고 항상 통일 얘기는 뭐 TV나 신문상에서 항상 할 때인데
아니 그 남조선 드라마 한 편 방구 그것도 뭐 공화국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는 조폭들 싸움하는 네. 그거거든요. 아니 그 남들은 주야장창 드라마 봐도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딱 한 말이야, 편 이게. 본 거 가지고 그것도 딱 하루. 그렇죠. 네. 걔가 완전 운빨이 안 좋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리 울다가 야 그럴 때 참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참 이게 막 그 분노가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이제는 뭐 시장에 나가도 이게 남조선 쌀이 갓두가고 공업품도 더 많이 주면 다 싸는데 여기서 갖다 준 쌀을 다 군부대 외화벌이로 뽑아서 시장에다 다 팔아서 인민들 돈을 뽑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장마당에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한국 쌀에서 널렸어요. 그때는 무료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쌀은 먹어봤어 우리가. 아니 그렇게 그래도 한국하고 그래도 우리도 뭐 정서적으로나 뭐 이게 분위기상이나 그래도 좀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속으로는 더 때린 겁니다. 저희처럼. 그래서 아유 너무 분하고 뭐 억울해서 막 며칠 동안 집에 와서 저 술 먹고 그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거 당중이야 지켜야지 어떻게 하냐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한국 드라마 더 열심히 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학습에 들어가네. 네. 뭐 보셨습니까 그때는? 그때부터 기억나는 드라마. 네. 진짜 많이 봤어요. 유리구두도 그때 봤고 뭐 천국의 계단, 네. 뭐 구린 노수. 이게 생활편을 보다 나니까 그 다음엔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 그리면 이게 뭐 우리가 이건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뭐 거짓대 옥설거리고 뭐 이게 이렇게만 우리가 배워왔고 네, 대한민국은 거지들이 득식을 한다고 북한에서 그렇죠. 가르치는데 야 그리고 여기가 어떤 정의 제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네. 그래도 뭐 이게 핸드폰이랑 그리고 우리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처럼 어떤 정의로운 감정 뭐 진짜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리고 진짜 이런 감정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이건 뭐 딱 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게 차츰 보면서 야 이거 이래서 이놈들이 이걸 보는 걸 못 보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젠 뭐 떨어져도 노동자 뭐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고 그저 보자 그래서 정말로 볼 기회만 있으면 쫓아다니며 봤어요. 그것도 현장이니까 그거 보는 게 더 너무하죠 사실. 그래서 보다 나니까 아 이양이야 여기에서 일을 바치고는 한번 내가 저 사회 진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했고 이제 결국 이제 먼저는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아들놈만 어쨌든 데리고 가자 이러고 탈출을 했죠. 아들이 하나 있었고 네, 네. 다행입니다. 여럿이 있었으면 좀 같이 불편할 오신 거고. 텐데 네. 저는 가족하고 같이 왔는데 처음에는 그저 아들 데리고 먼저 떴어요 무작위로. 떠서 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제자 중에 또 국경에서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서 예, 제가 좀 많이 좀 도와줬거든요. 네. 좀 뇌물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우리를 지켜서 저를 그래도 중국으로 인도를 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중국 넘어와서 일단 이제 중국 브로커손을 잡아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강대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분들이 모교를 찾는다고 라진 선봉이 개방이 된 다음에 이 후원물자들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중국의 제자들이. 그럴 때 내가 명함을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함을 받은 우리 강대 출신 그분이 결국 브로커를 알선을 해줬고 그게 이제 브로커 집에 묵으면서 이제 저를 넘겨준 제자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와이프를 불렀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하고 아들하고 중국에 넘어가 있으니까
뭐 칼자루는 내한테 있는 거지 아들이 내한테 있으니까. 아, 그래서 부인이 우리 장 예. 대표님 부인이 이게 또 네. 아코디언을 아주 잘하는. 네. 뭐 대학교에서도 이제 아코디언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혹시 부인은 어디 대학교에서 만난 분인가요? 어디서 만났죠? 네, 아닙니다. 군대 때. 군대 때. 제 와이프는 그 제가 그 미림대 졸업을 하고 육군단에 왔거든요. 근데 육군단 선전대. 충진에 그때는 예, 예. 그 당시엔 육군단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근데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인이 중국에 와 있으니까 칼자루를 내가 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이 와 있으니까 네. 큰 인질로. 인질극을 벌이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오신 겁니까? 그래서 회령에서.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회령이 아니고 네. 네, 해령인데 해령에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중국이고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북한에서 전화를 했죠. 이제 했는데 막 와이프는 막 전화로 당신 왜 거기에 들어갔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 당장 나오라고 당신 정만 나오면 아들이라도 내버리라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도 또 네. 아들이 중요한 거지 남편은 상대적으로 좀 밀리네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간 거죠.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죠. 네, 사실 제가 아들 데리고 안 넘었으면요 이게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 부부는 아들이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진짜 저도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와이프가 반대를 하면 이게 탈북 계획이 이게 뒤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아들만 데리고 이제 떠났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또 뭘 알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게 혁명아 철직이 되고 정말 서른가 이게 눈물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내 생각을.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번에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넘기가. 그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당신 가더라도 난 아들하고 여기 살겠으니까 아들 내 번에 달라 다시. 그리고 뭐 저희 아들도 전화로 어머니 넘어오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열흘 만에 따라 넘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다행히 같이 한국에 입국을 했죠. 아까 말씀하신 2004년, 2005년 무렵이면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을 진심으로 대하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면 북한도 변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때인데 근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단속이 더 세진 거네요. 그렇죠. 아유 내가 그래서 더 억울한 거죠. 아니 진짜 그 쌀 받아 먹고 뭐 이제 약품 받아 먹는 그 재미에 신문지상이나 뭐 이게 TV에서도 통일 얘기, 남북 경제교류, 문화교류 곧잘 내올 때예요 그때. 그런데 아니 뭐 결혼을 한다면서 글쎄 뭐 이렇게 승인은 안 했다 하지만 그거 그래도 뭐 우리 동포들이 만든 드라마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럼요. 예, 아랫동네에서 만든 거 그래갖고 한편 반걸 가지고 완전히 아까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저 인생을 그렇죠. 완전히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통일 얘기 하지 말고 교류 얘기 하질 말아야지. 아니 그거 뭐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아니 그거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뭐 공화국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나 합니까? 무슨 그 일반 드라마거든요. 네. 그죠? 조폭들이 좀 싸우고 조폭 두목이 남자인데 자기가 사랑하던 이제 애인이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죄를 자기가 쓰고 들어가서 교수형 당해서 죽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하나 봤다고 진짜 여태까지 충성해온 그 수십 년 동안의 세월을 그걸 완전히 그래서 저도 야 그걸 때 내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3대 세습 오면서 세습 그 자체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 장 대표님처럼 인재들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해외 유학파들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버리고. 그 인재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걸 쭉 버리니까 네. 그 체제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건 이건 명약관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다음 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나TV를 못마땅해 하는 북한 사이버 전사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유튜브에 신고하고 광고 탄압을 해서 베나TV를 없애려고 해도 베나TV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후원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